오늘 밤 정도전을 죽인다. 1398년 음력 8월 26일 한양의 밤하늘 아래 이방원의 입에서 이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 불과 6년. 아직 채 굳지 않은 나라의 심장부에서 왕의 아들이 아버지의 최측근을 향해 칼을 겨눈 것입니다. 이 밤 역사는 이것을 1차 왕자의 난이라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그 근본을 두고 벌어진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6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아들들은 이미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장남 이방우와 오남 이방원은 고려 관직에 올라 정치 활동을 했고, 차남 이방관은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누볐습니다. 이성계는 이 아들들을 고려 명문 귀족들과 결혼시키며 중앙 정계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아들들의 존재 자체가 이성계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다섯째 아들 이방원. 그가 세운 공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당시 개경에 있던 이성계의 가족들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분노한 우왕이 이성계 일가를 위협했고, 명나라 실록에 따르면 이성계의 육남 이방현은 이때 우왕의 손에 살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위급한 순간 이방원이 가족들을 몸소 대피시켰습니다. 사실상 이성계 가문 대다수가 이방원에게 목숨을 빚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정몽주 제거.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가 살아있는 한 역성혁명은 불가능했습니다. 정몽주가 이성계의 지지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이방원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합니다. 가족과 정치적 동지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이성계는 이방원을 칭찬하기는커녕 질책했습니다. 자신과 가문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교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조선은 건국되었고, 정몽주 제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성계가 후계자를 고를 때 장남 이방우, 전장의 동지, 차남 이방과와 함께 이방원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자로 책봉된 것은 이방석이었습니다. 태조의 막내 아들, 당시 겨우 11살,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 소생이었습니다. 충격적이긴 했지만 사실 건국 이후 정황을 보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1392년 발표된 개국 공신 명단을 보면 사위 이제는 1등 공신에 올랐고, 친족 이화도 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를 곁에서 보좌하던 첫째 부인 소생의 장성한 아들들만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푸대접은 계속됩니다. 장성한 왕자 중 사실상 장남 대접을 받던 차남 이방과를 절제사로 임명해 군권을 일부 부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위 이제와 둘째 부인 소생의 칠남 이방번에게도 똑같이 절제사직을 줬습니다. 개국에 아무런 공이 없는 이방번과 장성한 왕자의 대표격인 이방과를 같은 대접을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푸대접이었습니다. 태조실록을 펼쳐보면 세자 책봉론의 과정에서 이방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록은 이방원이 불만을 표출했다고 직접 기록하지 않습니다. 화를 냈다는 말도 원망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세자 책봉 논의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남겨둡니다. 이방원이 받은 대접은
더 야박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건국 직후엔 갑별초 일부 지휘권을 부여받는 듯했으나 건국 왕의 아들임에도 궁궐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성계의 명령에 따라 집안 제사를 올리기 위해 함흥에 다녀오는 사이 세자 책봉에 관한 모든 논의가 끝나버렸습니다. 1394년 2월에는 군제가 개편되면서 갑별초 지휘권마저 칠남 이방번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성계는 자신이 필요할 때면 이방원을 불러다 부려먹었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해명사신으로 보낸다든가 반대가 극심한 수도 천도에 동참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방원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무능하면 중요 사안에 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시기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 구조는 어땠을까요? 태조실록을 읽다 보면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도전이 아래기를, 정도전 등이 의논하여 도전이 정사를 전단하다. 이런 문장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후대 사가가 덧붙인 평가가 아닙니다. 실록의 문체 자체가 이렇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의 조선을 왕의 정치라기보다 대신이 운영하는 국가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전이 꿈꾼 조선은 재상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왕은 상징적 존재로 남고 유능한 신하들이 실제 정치를 운영하는 체제.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도전은 착착 포석을 깔아갔습니다.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고 군사력을 조정에 집중시켰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국가의 군대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398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은 표전 문제를 두고 명나라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실권자로 여겨지던 정도전을 명나라로 보내라고 요구했고 이성계가 이를 거부하며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이성계와 정도전은 요동정벌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요동정벌은 강행되었고 이를 위해 개인이 가진 사병을 해체하고 그 병력을 국가에 편입시키고자 했습니다. 주도권에서 밀려난 왕자들은 사병까지 빼앗기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명의 태업으로 저항했지만 1398년 8월 중순쯤에는 결국 왕자들이 지휘하던 병사가 몰수됩니다. 그런데 사병이 혁파되는 와중에도 세자 이방석의 동복형 이방번의 사병은 유지되었습니다. 누구를 견제하려는 것인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각이 갈립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역사가들의 해석입니다. 먼저 실록의 기록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정도전과 남은 등이 세자 이방석에게 위협이 되는 왕자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가 병환에 드시자 이를 기회로 삼아 왕자들을 궁궐 안으로 불러들여 처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거사일은 8월 26일. 이 정보가 이방원에게 전해졌고 이방원은 선수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이방원은 형제들과 함께 근정전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내시가 나와 태조께서 많이 편찮으시니 거처를 옮기고자 한다며 왕자들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북문 앞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도전 일파가 왕자들을 죽이려는 함정이라고 직감한 이방원은 곧장 말을 타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역사가들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역사가들이 해석한 1차 왕자의 난은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위해 사병을 혁파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방원의 부인 민씨는 사병 혁파 과정에서 무기 상당 부분을 빼돌려 처가에 숨겨두었습니다. 또한 정도전은 이방원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우려하여 이방원의 참모 하륜을 충청도 관찰사로 보내 이방원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하륜은 충청도로 떠나기 전 이방원을 찾아와 말합니다.
사병도 빼앗기는 마당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선수를 쳐서 적들을 제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도전과 친했던 이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사실 이방원이 심어둔 첩자였습니다. 이무는 정도전 일당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방원에게 보고하고 있었고 8월 26일 정도전과 남은 등이 한데 모여 술자리를 갖는다는 정보를 전합니다. 이방원은 그들이 모두 취했을 때 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두 시각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8월 26일 이방원이 움직였다는 사실. 거사 당일 이방원의 부인 민 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민 씨는 정탐꾼을 보내 정도전의 술자리가 무르익었음을 확인한 뒤 동생 민무질에게 지시합니다. 얼른 근정전으로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거라. 내 배가 심히 아프다고 전하면 될 것이다. 이 핑계로 이방원은 궁궐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방원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거의 부자, 이숙번, 조영무, 민무구, 민무질. 훗날 공신이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약 40여 명의 장정이 민 씨가 미리 숨겨두었던 무기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기가 부족해서 몇 명은 창을 꺾어둘로 나눠 가졌고 10여 명은 그냥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군대였습니다. 이방원은 집으로 오는 길에 이복동생 이방번에게도 함께하자고 권유합니다. 정도전 일파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나와 함께 거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방번은 거절합니다. 저는 됐습니다. 딱히 방석이에게 알릴 생각도 없으니 형님 뜻대로 하시지요. 이방번은 가담하지도 고발하지도 않고 가만히 집에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군대가 광화문으로 진격합니다. 세자 이방석은 소식을 듣고 직접 무장에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가 보고합니다. 적의 군대가 남산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에 세자는 전의를 상실합니다. 이방원은 말합니다. 귀신이 나를 도왔구나. 이제 여긴 됐다. 정도전 일당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자. 그 시각 정도전과 남은 등은 남은의 집에 모여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왕자들을 죽이기로 한 날에 자기들끼리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가들은 이 부분을 의아하게 여깁니다. 어쨌든 이방원 일행이 도착하자 집에 불을 질러 안에 있는 자들을 밖으로 뛰쳐나오게 합니다. 남은 등은 뛰쳐나오다 칼에 맞아 죽었고 정도전은 인근 민가에 숨어 있다가 발각됩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도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한군, 어찌 이러시오? 일전에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소.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살려주시오. 이방원은 냉정하게 답합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역사가들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정도전이 담담하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내 30년 긴 세월 동안 고난 속에 쌓은 업적인데 한 잔 술에 그만 다 허사가 되었구나. 정도전과 남은을 제거한 이방원은 궁궐로 돌아가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영을 부릅니다. 궁궐 수비대장 중 조우는 이미 이방원에게 붙어 수비대의 무장을 해제시켰고 영문을 모르는 박위는 형세를 살피러 나왔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이때 측근들이 이방원에게 말합니다. 이제 세자를 패하시고 나으리께서 세자 자리에 오르시죠. 그러나 이방원은 거절합니다. 이 일은 다 적장자가 아닌 서자가 세자 자리에 올랐기에 발생한 일이다. 적장자가 세자가 되는 것이 맞다. 방과 형님을 모셔오거라. 실록은 이방원이 왕자를 노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보다 강해진 신하들을 제거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방원 측이 내세운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정도전 등이 세자를 끼고 왕자들을 해치려 했다. 실록은 이 명분을 기록합니다. 다만 그것이 진심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 이성계
태조실록에는 그의 경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측근 정도전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덕왕후 소생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태조는 분노를 표출했으나 사태를 되돌리는 행동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처벌도 군사적 대응도 전국 수습주도도 없었습니다. 분노는 격렬했으나 그 분노가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자 이방석과 이방번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처음에 이방원 일파는 귀양을 보내되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태조가 이방석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자 신하들이 재촉합니다. 전하, 계속해서 폐세자를 붙들고 계시면 아니 됩니다. 속히 내보내소서. 이방석이 말합니다. 설마 형님이 저를 죽이게 하겠습니까?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궁을 나선 이방석은 이방원의 수하들에게 살해됩니다. 뒤이어 이방번도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끼던 이들을 너무 많이 잃은 태조. 더 이상 힘도 의지도 없는 태조는 이방원의 뜻대로 이방과를 세자로 삼습니다. 9월 5일 태조가 차남 이방과에게 양위하며 1차 왕자의 난은 마무리됩니다. 이가 바로 정종입니다. 1차 왕자의 난은 끝났습니다. 정도전은 죽었고 어린 세자는 죽었고 재상 중심 정치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원이 이긴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방원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종이 즉위했고 이방원은 정한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실권은 상당 부분 장악했으나 왕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형을 세자로 추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종에게는 적자가 없었습니다. 후계는 동생들 중에서 세워야 했습니다. 조정의 대세는 당연히 이방원이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을 주도한 실권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넷째 형 이방간입니다. 이방간은 1차 왕자의 난 당시 이방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난이 끝난 뒤 공은 이방원에게 돌아갔고 자신은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게다가 이방원의 측근 중에서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자가 있었습니다. 박포라는 인물입니다. 불만을 품은 왕자와 불만을 품은 공신. 이 둘이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조는 이후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오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00년 한양에서 다시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이번에는 형제끼리 칼을 겨눕니다. 실록은 1차 왕자의 난을 끝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충돌의 시작처럼 남겨둡니다. 정도전의 조선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방원의 조선이 완성되기까지 아직 한 번의 피바람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형제의 칼이 형제를 향했던 그날 2차 왕자의 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